오늘은 이제 금융론에 대한 보실 내용이죠. 87페이지 내용이죠. 지난주에 참 그 부동산 학개론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는 투자 분석에 대한 현금 흐름, 가위 순전을 봤었죠. 아, 그거 처절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도 잊어버리고 또 문제로 접하시면 또 느낌이 달라요. 그거를 이제 익숙하실 때까지 쭉 이제 시험 보시는 때까지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거 다 마치시게 될 겁니다. 뭐 계산 문제는 굳이 어려운 건 안 하셔도 되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다 마치셔야 돼요. 못 마치시면 다 제 책임이니까. 금융론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는 지난주에 잠깐 보셨죠. 근데 이제 오늘은 금융론에 대한 논리가 이제 27회 때는 5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 주제 중에 이제 2문제 반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7페이지 보면 대출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이제 고정금리 대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들어갈 차례죠. 근데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저는 잠깐 언급해 드렸던 건데,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대출 금액이 뭐냐, 얼마 받을 것이냐, 이걸 정하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얼마를 대출을 받을 것인지가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오죠? 올해도 나왔죠? 엄청 나와, 엄청. 그래서 이제 대출을 정할 때 은행에서는 먼저 담보를 요구하죠. 없는데요? 그럼 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서러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대출 금액을 정할 때 여러분 LTV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됐어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대부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그 담보 가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대출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다. 예를 들었던 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5억이다. 그럼 최대로 받고 싶다. 그럼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3억이죠. 5억에 60%면 3억을 대출 받을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그 비율, 그러니까 LTV 그 비율 그대로 다 해주진 않아요. 만약 3억을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은 갚을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통지하죠. 그럼 상환할 능력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도 통지하게 되는 게 DTI입니다. DTI. DTI가 이제 뭐 올해 보니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DTI가 80%에서 60%로 이제 뭐 줄이겠다라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발표했죠. 그건 아마 가계 대출이 너무 많고 1,300조가 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아마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좀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막 상승한다 하더라도 대부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더 거꾸로 나가서 대부분 한 99.999%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정신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참 시험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 담보 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걸 이제 얼마 받을 것인가를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상담하죠. 금리를 고정금리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변동금리로 하실래요? 어느 게 나아요? 요즘 시대는? 지금 당장 상황은 고정이 지금 이제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죠.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정하죠. 10년 하실래요? 20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죠. 저 같으면 한 1000년 정도 하면 대출 했으면 좋겠어. 후손들한테 다 떠넘기기 위해서.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뭐 본인만 이제 여유 있게 하면 되지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뭘 생각이 있어. 원망하겠지 뭐. 그래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대출 기간이고 또 하나는 상환 방법. 원리금 하실래요? 원금균등 하실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면 다 한꺼번에 문제를 내기가 힘드니까 어떤 하나의 측면을 내기 위해서 다른 게 일정하다면 이렇게 가정합니다. 일정하다면 요거는 이제 별도로 나오니까 그럼 요것은 정해졌고 요것도 정해졌고 요것도 이제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상환 방법이 뭘로 하느냐 요걸 이제 시험에 별도로 내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이것도 정해졌고 이것도 정해졌고 이것도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대출 금리를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책에 나온 내용은 이 상환 방법을 논할 때는 이게 다 일정하다고 가정한 겁니다.
일정하다고 가정했다는 것은 금리를 무슨 금리로 가정했다는 뜻이에요. 고정으로 묶였다고 가정한 거죠. 이게 일정하다 본 것은.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고정금리로 가정했을 때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한 20초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드려도 되고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대출 금액이 얼마 받을 수 있는 걸 이거 낼 때 현장에서 따봉 그럽니다. 예상한 거 나왔다. 근데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없을 때 그 식은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보기 5개가 원망스러워요. 본인 6번을 본인 만들고 싶어. 그런 식으로. 요거는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뭐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도 거의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리고 이제 상환 방법은 뭘로 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게 따로따로가 이제 시험이 하나씩 나왔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우선 고정금리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고정금리 제도. 지난주 이거 안 했죠? 고정금리 제도. 뭐 개념은 별로 어렵진 않죠. 요거는 이제 말장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정금리라는 것은 이제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있죠. 여러분들 책 넘기지 마세요. 책이 없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 고정금리란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등등.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요거죠. 그 동일한 를 적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압축하면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거죠. 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이자액을 적용해야 돼요. 이자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율이냐 액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금리라는 말은 이자율을 말하죠. 동일한 이자율을 전체 기간 동안에 똑같은 걸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은 자주 나오는데 요거를 전국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이자액으로 살짝 바꿔요. 그러면 급하게 푸시는 과정 중에 율자를 액자로 바꿨을 때 발견할 수 있으실까? 발견하세요. 처음에는 발견 못 하는데 요거는 뭘 장난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다 우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자액으로 바꿔서 냈을 때 좀 이게 좀 얍삽한 지문인데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자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명칭 쓰면은 이게 명목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이제 명목이자율을 동일한 명목이자를 끝까지 적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자율만 보시기 바랍니다. 명목이자율이냐 또 실질이자율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한번 잘 보시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두드러진 지문 중에 그 옛날부터 가끔 초창기 때는 종종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이제 그 잘 내진 않지만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 시장 금리를 영향 미치는 요인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한번 그 모든 요소를 다 논하기 힘드니까 가장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금융면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합하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발생했어. 그럼 영향 미칠까 안 미칠까? 시장에. 예상한 것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한 거잖아요.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한 만큼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충격을 안 받아요. 제가 집에서 잘못했을 때 예상한 매매수가 2대다. 2대 맞으면은 저 마음 상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상한 매수대를 맞았기 때문에 실제 맞은 대수가 10대를 맞았다.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술 먹고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걸 8대 더 맞았죠. 그럼 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때 받는 거지. 어떤 분 실제로 그렇게 사냐 그러던데 한 일주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처절한 생활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발 좀
집에 효자손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효자손 닳고 닳았어. 특히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물소리 났을 때 탁탁 치는 소리가 아주 쾌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난 고통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특징에 보면은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터지면은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겠죠. 그럼 이자율의 변동 위험이 있는데, 요거를 이자율 변동을 이제 누가 부담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고정금리 제도 하에서 물어봐요. 문제 자체가 고정금리라는 걸 깔아줘요. 변동할 때는 변동을 깔아주고, 근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내용이니까, 전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누가 부담한다. 이때 용어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용어를 모르면은 이게 전혀 완전히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누가 부담해야 돼?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차입자가 부담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대출자란 사람은 다시 여쭤볼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야? 그렇죠. 은행입니다. 은행. 이거는 이제 옛날에부터 나왔던 지문인데 대출자 부담해요? 차입자 부담해요? 누가 부담해?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전부 100%다 은행이 부담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 안에 차입자가 부담한다고 나왔었고 또 대출자가 부담한다고 나왔었죠.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은행이 다 부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은행은 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쭤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밑에 말씀드릴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 연타석으로 정답 나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두 가지를 만약에 한꺼번에 묶어서 오지선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정답 부분은 고정금리 입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금리 항목은 몇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복잡하게 내지는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출금리가 있어요. 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다라고 이제 깔아줘요. 대출했을 때 금리가. 그래서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시장금리 있죠.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관계를 이제 올해도 역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금리는 계약에서 지금 묶여졌다는 뜻이죠. 근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는 낮을 경우 물어보겠지? 이렇게 되면은요, 우선 단순하게 이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누가 불리하냐라고 물어본 것이 옛날 문제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리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확장하게 되는데 누가 불리할까요? 차입자가 불리할까? 대출자가 불리할까? 누가 불리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시면은 현장에서 이게 말로 나오니까 순식간에 반대로 생각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꼼꼼하게 푸셔야 된다고 판단하시면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10%로 지금 차입자가 상환하고 있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이거보다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지. 그럼 부등호는 벌어진지 큰 거예요. 꼭지점은 작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차입자는 과거에 10%로 고정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받는 사람은 몇 프로짜리 받는다는 거야? 1%짜리 받는다는 거죠. 송년회 모여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서로 부동산 사면서 대출받은 얘기 하다 보니까 10%짜리 대출받은 사람이 지금 친구가 1%짜리 대출받았다는 얘기 들으시면은 환장하겠지. 그치? 너 1%냐? 나 10%인데? 이씨. 아유, 환장해. 해가지고 거기 송년회 모임에서의 음식도 먹지 못하고요. 체합니다. 장염 걸리고, 이런 등등등. 그러면 이제 불리한 것은 누가 불리하냐? 차입자가 불리해요. 그럼 차입자가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그렇죠. 당연히 알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저희들은. 그럼 어때요? 이거 차입자 무슨 생각 하겠어요? 갈아타겠지. 갈아탄다는 말은 기존 거를 미리 갚는다는 뜻이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조기상환이라는 거예요. 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상환. 근데 우리 시험은 조기상환이란 말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들의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도 물어봐. 이 상황을 해놓고 누가 불리하냐?
라고 하면 차입자 불리한 것이고 그럼 차입자 불리한 차입 무슨 생각할 것이냐? 조기 상한이지. 조기 상한 가능성이 어떻다? 증가한다는 뜻이지.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인가 이런 상황이 막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는 조기 상한 러쉬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작년과 올해 연타석으로 나온 내용인데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을 때 이렇게 냈었죠. 그때 차입자가 조기 상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안 맞죠? 이런 상황에서 조기 상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입자 조기 상한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속상한 일이 발생할까요? 대출자가 속상한 일이 발생하겠지. 대출자는 10% 대출했을 때 미래 계획을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10% 대출 이자 받아가지고 예금 이자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런 본인의 이제 성장하는데 마진도 발생 막 이렇게 고민했을 거야. 근데 조기 상한이 일어나면 대출자들은 처음에 정해진 거 있죠. 고정했을 때 정해진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대출자들은 차입자의 조기 상한에 따른 조기 상한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조기 상한 위험이란 말이 나왔어요. 미리 갚는 거에 대한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 그랬죠? 위험이란 투자론에서 위험이 개념이 나오죠. 위험이란 뭐죠? 그렇죠. 그 뜻이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마음속에도 다 답변하셨어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이게 위험이었고요. 무슨 뜻이냐?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걱정하는 마음은 위험이죠.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꾸준히 갚을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미리 갚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조기 상한이고, 근데 이 조기 상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경우는 금리가 하락할 때요, 아니면 상승할 때요. 금리가 하락할 때지,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은 차입자의 조기 상한 가능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기 상한 위험은 금리가 하락 시에 나타나는 것이고, 금리가 하락할 때에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어느 금리 제도에서 심각하냐면은 고정금리 제도에서 심각합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뭐 책에도 이 부분에서 약간 설명이 돼 있지만은 이 금융론에서의 위험과 개발론에서의 위험과 투자론에서의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걸 다루는 분야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투자, 금융, 개발. 딱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 대한 위험을 한번 비교하면서 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따로따로도 괜찮지만은 조기 상한 위험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럼 대출해줄 당시부터 우리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은 요거를 선수잖아요. 대비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대비하겠지.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렸을 때부터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은 불리한 차입자들이 조기 상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에 따른 좀 불확실성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를 선수들은 대비해가지고 무슨 조치 취하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로 시험 문제 나온 경우도 있죠. 어떤 조치 취하겠어요? 그렇죠. 조기 상한 못하게 하면 되잖아. 또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 부담을 주게 되면 되죠. 조기 상한에 대한 수수료를 좀 부과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내서 억제시킵니다. 완벽한 대비책은 아니죠.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조기 상한을 오셨네요. 아이고 지금 1억 빌리셨는데 1,000만 원 이제 갚으셨네. 9천만 원 남으셨는데 어떡하죠? 조기 상한 수수료가 100%인데 대출자에게 그래서 9천만 원에다가 또 9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갚으셔야 되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럼 1억 8천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던져버리죠. 1억 8천 번 던지다 보면은 뭐 허리가 엄청 아프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머릿속에서 이제 잘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보다도 좀 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좀 더 많은 것이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참 재밌는 지문들이 있고요. 그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좀 하기 힘드니까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요즘 상황 이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대출금리가 똑같이 10%인데 시장금리가 만약에 20%까지 상승했다라고 이제 그 가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도 물론 시장금리 높아질 경우 이렇게 해주니까 그럼 분리할 때 누가 분리하겠어요? 이때는 대출자가 불리하겠죠. 근데 대출자가 불리한다라는 것이 이제 10여 년 전의 지문인데 여기서 요즘에 끝나지 않죠.
불리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불리하느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돼요. 그 대출자들에 대해서 불리하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유명한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은행의 수익성이 있죠.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또는 개선된다. 악화된다는 거지. 수익성은 악화되고요.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장금리가 20%까지 올라갔는데 대출금리가 1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되는데 이 수익성 악화된다는 용어를 이자율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정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이 고정됐다는 거죠. 그때 저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럼 요때 이제 그 뭐가 악화되냐면은 은행에 받는 이제 실질 이자율이 있죠. 이것이 어떻다? 하락한다는 겁니다. 실질 이자 하락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질 이자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한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약간 이제 맛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보면은 요 지문이 나오는데 실제 인플레이율이 있으면은 얘는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 있죠? 이 두 가지 합이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장금리가 대출금 높아질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년과 올해처럼 표현하면은 저희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 주된 지문들은 어떻게 많이 나오기도 하냐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 기출문제 많이 접하실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인플레보다 높다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 문구를 읽으시면 바로 떠오르실 단어가 있어요. 그 예상한 인플레 2%인데 실제 인플레가 요거보다 높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이 만약에 5%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뜻이죠. 근데 고정금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언급하게 되면서 아, 실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다면은 이 예상치 못한 게 터져버렸구나. 그럼 예상치 못한 게 터지면은 시장 금리가 더 대출금보다 높아진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지문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성을 가지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명목이자료라고 있어요. 이 명목이자료란 말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쓰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명목이자율은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만나가지고 은행의 창구에서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율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정했다고 해서 계약이자율로 표현한 지역도 있어요. 대출 계약이자율 또는 계약을 통해 정했다고 해서 약정이자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명목이자율, 대출 계약이자율, 약정이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명목이자율은 기본적인 모델이 실질 이자율에다가 실질의 은행이 되게 중요해요. 은행들은 이제 보통 그 대출자, 차입자한테 대출해 주면서 이제 이자를 받죠. 그 은행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예금을 통해서 마련해요. 그럼 이 실질 이자율에 뭐가 포함되느냐? 실질 뭐가 포함되는지를 은행 내부 비밀이에요. 비밀. 업무 비밀입니다. 그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실질 이자율에 우선 예금 이자율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많죠. 은행 직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각 지점마다 이제 대부분 본인 건물이 아니라 임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다 광고도 많이 하니까 경비도 나가고 재생원금도 나가고 그 본인도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마진까지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여기다가 이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 이자율에다가 여기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율. 근데 처음에 실질 이자를 정할 때는 대출할 당시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 이자율에는 예상한 인플레이 반영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반영이 돼 있겠지. 예상한 인플레이 이 정도 예상될 것이다 해서 이거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이제 한 5%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죄송하고요. 실질 이자율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별도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안 돼 있고 인플레를 따로 정하는데 요 명목이자를 정할 때 여기 반영되는 인플레율은 당연히 처음에 대출할 당시니까 뭐죠?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반영되기 몇 퍼센트?
2%라고 가정했을 때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차입자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럼 두 가지가 합쳐서 명목이자를 몇 프로 정하겠어요? 7%를 정하는 거야. 이게 언제냐면은 대출할 당시야.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논합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실제 인플레가 예상한 인플레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 몇 프로가 발생한 거예요? 3%가 발생했죠? 그럼 이제 이게 대출할 당시인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에 명목이자율은 예상치 못한 게 3%가 추가로 더 발생했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럼 명목이자율은 몇 %가 될까요? 몇 프로? 10%?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정금리라는 게 뭐죠? 고정금리는 전체 기간 동안에 금리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이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대출당 7%로 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대출해 준 거죠. 1년 후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3%더 발생해서 실제는 5%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1년 후에 명목이자율은 차입자 은행한테 상환할 이자율은 몇 %다? 그냥 7%가 되겠지. 이게 안 변하죠. 은행들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뭐 그대로 이제 전가시켰으니까 해결하는데 예상치 못한 게 3%가 더 발생했잖아요. 전부 누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거야. 은행이. 그 다 대출자 부담한다 그랬죠? 고정금리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은행 차입자한테 7% 받아서 은행들이 인플레 5% 해결하는 데 써버리죠? 그러면 이제 몇 %가 실제로 받는 거야? 2%가 되죠? 은행의 실질이자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금자한테 이자도 못 주고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은행은 이제 조만간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것이 뭐죠?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라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금리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 자주 내요. 이런 상황에 대해.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노골적으로 쉽게 냈어요. 파트가.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을 경우 이렇게 냈죠. 높을 경우에 차입자들은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차입이 조기 상환하잖아요. 은행협회에서 이분한테 상장 줘요. 10%인데 본인 10%인데 시장금리가 20%가 나와서 20%또 대출 받아가 10% 상환한다는 뜻이죠. 이런 분이 계시네? 잠깐 앉아보세요 해서 이제 산산차 내주고 막 그렇게 됩니다. 상장도 주고 이렇게. 아무런 금전적 혜택 안 주고 종이 쪼가리 이제 하나 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요거는 상황이 그 고정금리 했을 때는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은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그 은행은 이제 선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해요. 이 대비하는 요 지문이 엄청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대비할 때 어떻게 대비한다고 우리 시험 일반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야, 마음속에 있는 거. 야, 처음부터 금리 있죠. 초기 금리를 높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기 금리를 높인다 할 때, 그래서 이 초기 금리가 자주 나오는 배경이 초기 금리를 대출할 당시야. 고정 금리를 했을 때하고 변동 금리를 했을 때 있죠. 어느 게 더 금리가 높겠어요? 고정 금리가 높아요. 이렇게.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가 높은 배경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후에 대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시장 상황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이제 제도에 비해서 고정금리는 그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봉쇄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처음부터 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1년 동안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은행은 더 잡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죠. 옛날에 금리가 7, 8% 막 10% 가까이 됐을 때는 뭐 1.5%, 2% 막 이런 차이가 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초기 금리를 이제 높인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고정금리 쪽이 참 문제 내기 편한 이유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출제된다 그래도 아마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은행들은 그 채권 관리가 어려워요. 고정금리 대출해주면은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정해진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없을 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근본적으로 은행 자체가 수익성이 악화될 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대비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대비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고정금리에서 두 가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채권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상으로 뭐 하면 돼요? 고정금리로 안 해주면 되는 거야. 뭐 해주면 돼? 변동금리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같이 나오는 변동금리 제도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 제도는 흔하게 나온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답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책 넘기지 마세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넘기지 마시고. 이게 원래 세트인데 이거부터 먼저 건드려 놓고 가야 돼요. 변동금리 제도는 여기 있죠. 고정금리 제도가 전체 기간 동안에 동일한 명목 이자를 적용하는 거가 이자율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을 뭐다? 대출자, 차입자 간에 금리가 변동되는 거를 합의한 제도가 뭐죠? 이게 변동금리 제도예요. 보통 금리 변동할 때 변동 주기가 있죠.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1개월 변동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디딤돌인가? 거기 보면은 변동금리도 5년 만기 변동금리도 있어요. 5년 단위. 그러니까 거의 고정금리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럼 고정금리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대출자가 부담한 위험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변동금리 제도라는 것은 대출자가 전부 부담했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 있죠?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이게 뭐죠? 이게 변동금리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상품은 그러면 변동금리라고 대출해줬어요. 그러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전가시킨 게 일반적일까요? 일부를 전가시킨 게 일반적일까? 일부? 전부? 현재 우리나라 상품 중에는 변동금리 하더라도 전부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상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부 뭐다? 일부를 전가시켜요. 일부. 그리고 그 금리 이자율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대출자가 부담하는 고정금리고, 그 일부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 변동의 상품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를 떠는 게 상품은 우리나라는 현재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이유가 금리 변동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떠는 게 현실적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고정금리는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중에 보면은 금리 변동 주기가 있어요.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시험 문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짧을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까? 차입자가 유리할까? 대출자가 유리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변동의 상품이 3개월 변동의 상품이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개월 변동은 1년 동안 몇 번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4번이죠. 예를 들어서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많이 변동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4번이 변동되겠죠? 근데 이제 변동금리 하더라도 요 사이에 금리 변동 주기가 1월 1일부터 요 사이에 2월 15일 날 금리를 변동시키기 위한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3개월 변동의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이때 요인이 금리 변동이 발생했다 그래서 은행들은 차입자한테 바로 전가시켜요? 바로 전가를 못 시키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4월 1일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황 중에서는 그래서 바로 전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같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은행들이 이제 이거를 짧으면 짧을수록 은행이 유리하다 그랬죠.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본인이 덜 부담하고 싶다 그럼 요 기간을 줄이면 돼. 그래서 1개월 변동금리 하면 돼요. 그래도 1개월 변동금리 가지고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다 그러면은 일주일 변동금리.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전부 떠는 기자. 전부 떠는 기는 방식은 찰나 변동금리 하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그 카운트가 있을 거야. 그 제게시판에 고객님 빨리 정하세요. 고객님은 이제 지금 3%짜리입니다. 벌써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동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한데 대출자가 단순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왜 유리한지도 물어봤었죠, 시험에. 금리 변동이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이자 변동 위험을 뭐다? 전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수록 있죠? 길수록은 누가 당연히 유리하겠어? 차입자가 유리하겠지. 만약에 5년 단위다. 우리 디딤돌 대출처럼 5년 단위다. 그러면 만약 10년 동안 대출 받았다. 그러면 5년 단위면은 대출형한테 몇 번 변해요? 한 번 변하겠지, 한 번. 그렇죠? 마지막은 만기되니까. 그럼 그 사이에 5년 만에 만약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 그 금리 변동 상승을 차입자 전가시키기 위해 살렸더니 차입자 무슨 생각했어? 조기 상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은 은행이 유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언급을 해요. 이건 많이 내지 않았는데 결과만 보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설정이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서로 비교할 때 어느 제도가 더 크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제도가 더 큰 것 같아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주로 금리 상승기 때 나타날까요? 금리 하락기 때 나타날까? 채무 불이행은 배째라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상승기 때 나타나는 거야. 금리 하락기 때 나타나는 것은 뭐죠? 조기 상환 위험이고 금리 상승기 때 나타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시장 금리가 막 상승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대출 금리가 상승해요? 이건 고정돼 있잖아요. 결국 이제 금리 상승기 때 고려되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제도가 더 심각하다? 변동금 제도가 더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변동금리가 뭐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은 이제 그 복잡한 건 아니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재작 24회 때인가 25회 때인가 네, 여기서 정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변동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제 간단한 것만 한번 처음에 볼게요. 책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해줬어. 근데 변동은 뭐하고 뭘 합이 이제 이루어진 게 일반적이냐면은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 플러스 뭐다? 가상금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시장 상황을 반영 결정하고 이 가상금리는 차입자 있죠. 대출 당시 차입자들의 뭐 신용도를 반영 결정해요. 물론 여기다가 은행의 예금 실적이 유사하다든지 뭐 국가 유공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다 마이너스 우대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대금 제외하고 보통 변동으로 대출할 때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 합이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 내용입니다. 기준금리란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 정부의 정책 기준금리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거의 몇 년, 꽤 오랜만에 올라간 것 같은데 1좀 꽤 많이 올라갔죠. 깜짝 놀랐어. 그 정도 올라가는 게 좀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도 올릴 줄 알았는데 동결시켰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정책 기준금리야.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를 열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 은행이 정책 기준금리를 받아가지고 본인 자체도 기준금리를 이제 변동시켜요. 이렇게. 근데 올릴 때는 팍팍 올리고 내릴 때는 인간들이 안 내려. 가서 막 땡깡 부려야 돼. 왜 안 내려? 그럼 알았어.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상으로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출금리로서 변동할 때 이 변동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요? 아니면은 가상금리가 변하는 거요? 뭐가 변하는 거야?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이 변동금리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내용이야. 첫 번째, 복잡해하지 마시고 가상금리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대출 당시 차입자의 신용도를 파악해서 그때 한번 정하는 겁니다. 은행이 편법으로 이것도 막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이 뭐다? 변동금리다. 그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알아두실 사항은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CD금리라는 게 있고 코픽스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걸 말씀드려보면은 CD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게 상승했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신 용어기도 하고요. 이쪽에 업계에 계신 분이 아시는 용어기도 합니다.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가상금리로 하는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OX. 다시 잘 보죠. 이게 오픈북이야.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가상금리로 하는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변동금리로 대출금리는 기준 플러스 가상금리고 첫 번째 공부하실 것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 기준금리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 그러면은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CD하고 코픽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시험에 나온 거 CD금리가 상승하면은 CD금리를 가상금리로 하는 대출금리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X지. 뭐가 틀렸어? CD금 상승, CD금리를 가상금리로 하는 게 아니지. CD금리 무슨 금리? 기준금리 하는 거지. 이게 높아지면 이제 CD를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답 체크인데 이게 코픽스야. 코픽스가 코픽스는 대출 금리로서 말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두 줄인가? 코픽스는 이제 대출 금리로서 여기서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몰라도 관계 없어요. OX. 그쵸? 이거는 X였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다시 딱 두 개만 공부하면 돼. 첫 번째는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금리는 뭐다? 기준금리가 변하는 게 대출 이거 하나. 그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CD하고 코픽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코픽스가 이게 영어로 썼지만 코픽스. 그럼 코픽스는 대출금리로서 이게 틀렸어요.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야. 대출 기준금리라고 하셔야 돼요. 대출 기준금리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픽스가 뭐고 CD가 뭔지 개념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냥 얘네들이 기준금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픽스가 대출금리라 하면은 가상금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는 나올 수 있는 여기다 뭐 한 두 개 정도 빠뜨리긴 했지만은 나올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정금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로 이거를 부등호로 내지 않고 말로 내요. 현장에서. 그럼 80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로 하나 딱 바꾸잖아요. 아까 이게 뭐였지? 하고 잠깐 헷갈려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전체는 전부 다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지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정답으로도 잘 내지가 않고 오히려 아까 코픽스가 대출 기준금리로 집어넣을 것을 그 대출금리로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던 것은 출제원이 실수했었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를 이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의외로 초반에 많이 틀립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금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판서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기본성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충할 거 보충하고 삭제할 거 삭제하면서 한번 정리를 1월 달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논하는 파트가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이제 이 금리가 이제 두 가지 변동금리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 경우 다 따져보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금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금리가 일정 가정한 것은 무슨 모델을 가정한 거예요? 금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한번 정리해보자. 고정금리를 가정한 내용으로 이제 대출을 했을 때 상한 방법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거기 87페이지에 등장하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과 체증식 상한 모델 있죠? 이건 고정금리로 변동금리를 개입시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고정금리로 가정했을 때의 이렇게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이제 체증식 올해도 당연히 나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지워도 되죠, 이제. 어차피 뭐 다 정리가 되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대출 상한과 대출 상한 방법과 관련돼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그리고 원금 만기 상한도 나왔지만은
네 가지를 논할 때 대부분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두 가지 가지고 많이 모델을 잡거든요. 근데 여기 1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그래프가 4개가 있어요. 그럼 그래프 4개만 연습하잖아요. 아니, 책에는 없고 그래프를 4개만 연습하면은 100%가 지문이 해결돼. 100%. 99%도 아니고 100%. 그 중에서 오늘은 3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금 균등 모델이에요. 가장 많이 행해주는 방법이고, 은행이 사실 처음에 대출 상담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고객님 얼마 정도 갚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달 얼마, 그럼 대충 얼마 될 겁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들어보면은 이분이 뭘로 하냐? 원리금 균등 모델로 상담을 해주신 거야. 다 들어. 한 30분 이상 걸리겠죠? 다 듣고 나서 그럼 원금 균등으로 제가 빌리면 얼마 되는지 한번 다시 계산해 주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야. 그래요? 잠깐만요. 거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돈 담아서 그렇구나. 그럼 제가 체증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되겠죠. 뒤에서 아우성거리겠죠. 뒤에 고객님 번호표 끊으신 분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음 은행 가서 또 여쭤보고요. 이렇게 이제 그때 상담 받을 때 커피 안 주시나요? 한마디 하면 커피도 마시고. 사탕은 왜 안 갖다 놨어요? 다른 은행 사탕 종지에 갖다 놓는데 사탕도 주머니에 넣고 커피 한 잔 가지고 안 되지? 한 잔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참 시간을 많이 놀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난 부의 효과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재밌어요. 특히 여름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죄송스럽고 은행에 계신 분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이 그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과 여러분 원금 균등 파트 있죠? 두 가지가 이제 28회도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첫 시간 조금만 쉬었다 가볼까요? 예, 이렇게.